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6장 문학과 도전 성취 역량의 젊음의 탄생이라는 작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흰색 표지에 붉은색으로 젊음의 탄생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의 풀들, 녹색,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풀들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게 돋아나는 어떤 생물일까요? 모르겠는데 이런 표지들로 색깔이 장식돼 있어서 되게 생기 있어 보여요. 그쵸? 뭔가 도전해 볼 만한 아니면 되게 생기 있는 표지예요. 책의 제 제목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했어요. 책 내용에서 젊음의 탄생이란 말은 딱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유출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어령 박사님이 젊음의 탄생이라고 이 책을 지었을까? 젊음이 탄생인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요즘 어린이집도 가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성인이 돼서 직장에 갈 때까지 젊음이 탄생했어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 순서를 가져갈 뿐인데 생각을 해보면 젊음의 탄생 유아기 어린이기 청소년기는 하나의 그냥 성장의 과정이지만 젊음을 또 하나의 탄생으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한번 유출해봤습니다. 젊음의 탄생 젊음이 탄생하고 젊음이 죽나요?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지만 이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책을 보시면 여러분도 좀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아요. 젊음은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작가는 젊음이란 일정한 물리적인 시간에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주관적 의미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젊음을 물리적인 시간대에 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시간대에 두고자 하는 저자의 의지가 역시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젊음은 시계가 만들어냈다가 그 시간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울고진 의지로 탄생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20대에도 젊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70대에도 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부모가 준 것이지만 젊음을 탄생시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책에는 디지로그를 주창하는 저자답게 동서고금을 축지법으로 넘나드는 비유와 다양한 키워드로 어떻게 자신의 젊음을 탄생시킬 것인가를 쓰고 있는데요. 젊음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젊음은 높이 높이 나는 것이다. 높이 나는 갈매기 조나단처럼 계속 날개짓을 하는 새는 결코 추락하지 않는다. 나는 자에게 반드시 방향이 있고 가고자 하는 표적이 있다. 목표를 향해 높이 뜨는 것, 나는 것, 그것이 젊음이다. 여러분 공감하시는가요? 젊음은 길을 만드는 것이다. 자기 앞에 나 있는 두 길 가운데 어느 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미련을 가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두 길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닌 새로운 길을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만드는 것이 젊음이다. 젊음이란 창조력과 상상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가다가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젊음이다. 젊음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 뼈가 굳지 않은 것, 유연한 것, 고정되지 않은 것이 젊음이다. 젊음의 가능성은 360도다. 한 우물만 팔아라는 것은 지금의 젊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외골수적인 시각보다는 겸눈의 시각이 필요하다. 일찍 한 곳에 인생을 고정시키려 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마음껏 움직이며 뜨거운 대낮처럼 치열하게 사는 것이 젊음의 특권이다. 젊음은 팔각형 연필이다. 네모 연필을 손에 쥐기 불편하다. 동그란 연필은 굴러 떨어지기 십상이다. 팔각형 연필은 재료 손실도 가장 적고 구르지도 않으며
손에 쥐기 편리하다. 각이진 편협한 사고가 아니라 원과 사각의 사이에 있는 균형적이며 다양한 시각의 육각형, 거기에 지우개를 달 줄 아는 창조력, 그것이 젊음이다. 젊음은 곡선이다. 그러나 그 속에 직선이 있다. 개미들은 실타래처럼 얽힌 길을 나와 먹이를 찾지요. 하지만 먹이를 찾은 개미들은 더 이상 미로를 헤매지 않습니다. 직선길로 곧장 개미 집으로 향합니다. 젊음의 곡선의 시간이다. 방황하는 시기다.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방황하는 혼돈의 시기다. 마음껏 방황하라. 그러나 개미를 기억하라. 먹이를 물면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일직선 길로 집을 찾아가는 마음 놓고 방황하되 돌아갈 방향은 정해둬라. 보통 우리가 젊음이라는 것을 일컬을 때 어떤 기준으로 젊음을 구분할까요? 대부분은 나이를 기준으로 젊음을 구분할 겁니다. 아마 10대에서 30대쯤이 젊음의 기준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상당히 젊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젊음은 얼굴이 깊게 패인 주름살이 많든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낮은 숫자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바로 창조적인 생각과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려는 생각, 즉 젊은 생각, 깨어있는 생각을 젊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9가지의 카드를 제시하는데요. 이 카드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들여다보고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도록 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젊음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없애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무궁하고 넓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도 많이 있다.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둘이고,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없고. 세상은 이렇듯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이고 정확한 것 같으면서도 부정확하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탄생, 이어령 작가 소개와 목차, 그리고 이 책의 특징과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가 이어령은 1934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1956년 한국일보에 우상의 파괴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등장했습니다. 그는 문학이 저항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역설함으로써 저항의 문학을 기치로 한 전후 세대의 이론적 기수가 되었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파격적으로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된 이후에 1972년부터 월간 문학사상의 주관을 맡을 때까지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여러 신문의 논설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우리 시대의 논객으로 활약했습니다. 1967년 이화여자대학교 강단에 선 후 30여 년간 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석자 교수로 재임 중입니다. 88년 서울올림픽 때는 개폐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문화기획자 역할을 했고요. 1980년 개건연구원으로 초빙되어서 일본 동경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1989년에는 일본 국제일본문화연구소의 개건 교수를 역임을 했고요. 1990년과 91년에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어령의 저서로는 디지로그, 흙 속에서 저 바람 속에, 지성의 오솔길, 오늘을 사는 세대, 차 한 잔의 사상 등과 평론집으로는 저항의 문학, 전후 문학의 새물결, 통금시대의 문학, 젊음의 탄생,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로는 이어령의 춤추는 생각학교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여겨져 온 이어령 문학박사, 교수, 장관 등 다채로운 이력과 타이틀을 지닌 그는 과거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세례를 받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이러한 이어령의 모습을 담은 책입니다. 말하자면 무신론자의 신앙 입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인 이어령이 아닌 그리스도교 신자 이어령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영성에 관한 참회론적 메시지와 함께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후반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어령. 존재 자체의 변화로 인해 그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 위에서 그는 지성을 넘어선 영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시집 언어 무신론자의 기도를 출간했습니다. 생명과 영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글쓰기에 나섰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한국의 대표 지성으로 이름을 날린 그가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옴니 원이 되어라. 정말 멋진 말입니다. 360명이 한 방향을 보고 달리면 1등부터 360등까지 나뉘지만 각자의 방향으로 뛰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멋집니다. 시대의 지성, 이어령의 이유 있는 참견을 들어볼까요? 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문학평론가 이어령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당신 직업이 12개나 되더라고. 교수의 장관 행정직에 언론인에 안 해본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내 인생은 굉장히 좁게 산 셈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고 읽고 사색하고 뭐 이런 것만이 삶의 가장 지고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길이 나한테는 없었어요. 참 후회스러운 것이 많은 꿈들이 있었으면 지금 내가 다른 또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런 꿈을 내가 갖지 못하고 글 쓰는 것만 하겠다. 위대한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나처럼 살아온 길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생명을 정말 값어치 있게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천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났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재성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이 덮어봐야 학교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이 덮어주고 직장에 나오면 직장 상사들이 덮어주고 자기 천재를 전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360명이 이런 방향을 쫓아서 경주를 하면은 아무리 잘 떠도 1등부터 360등까지 있을 거야. 근데 남들 뛴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각자가 뛰면은 360명이 다 1등 할 수가 있어. 베스트 원 대사 하지 마라. 온리 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남과 똑같이 살아? 왜 남의 인생, 남의 생각을 쫓아가냐고. 사람들 와 멀리는 길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야. 그랬을 때 대담하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은 쓰러져 죽더라도 내가 요구하는 삶을 위해서 그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 삶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늙어서 그 깨달으면 큰일 나. 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의 현실을 잡으라는 거죠. 마치 사형수가 하루를 살 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하루가 얼마나 농밀하겠어요. 젊음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살아봤자 뭐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은 거 아이고 죽자 그럴는지도 몰라. 지금 젊음을 열심히 살아야 늙을 줄도 알고 열심히 늙음을 살아야 죽음의 의미도 안다는 거지. 아 그건 말로들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야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내 자신이.
이어령의 저서 알아보겠습니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이 책은 1963년 경향신문에 에세이 형식으로 연재된 글을 모은 것으로 처음으로 이 땅에 한국 문화론의 기치를 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책입니다. 방대한 지식에 기반하여 한국의 풍습을 중국과 일본과 비교하면서 동서고금의 사상을 가리지 않고 적용하는 자유로운 그의 사고방식과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을 조화롭게 엮어내는 글재주를 엿볼 수 있습니다.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책은 1991년 일본 고전문헌에 대한 자료와 그간의 일본인론에 대한 저자의 견해와 비평을 피력하면서 문화 현상을 중심으로 일본인을 투시해본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그럼으로써 가혹한 분석이기도 합니다. 일본인을 바라보는 시대를 초월한 근본적인 통찰을 제공하며 인접국인 일본에 대한 피상적 이해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둥지 속의 날개라는 작품은요. 1978년 월간 한국문학의 의상과 나신이라는 제목으로 8회 동안 연재를 하다가 도중에 저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중단됐던 작품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내면 세계를 다루려 한 소설이며 광고라는 새로운 직업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로그라는 저서도 있는데요. 디지로그, 어떤 뜻일까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입니다. 2006년 디지로그는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로 이행하는 과도기 혹은 디지털 기반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 디지로그에서 현재 우리가 한때 혁명으로까지 불리며 떠들썩하게 등장했던 디지털 기술은 그 부작용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아날로그 감성을 불러들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시대를 읽는 특별한 눈을 가진 그는 우리에게 선사하는 새로운 사명으로 디지로그 시대의 개척자이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산업사회에선 뒤졌지만 정보화 사회에선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음을 일찍부터 설파한 그가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디지로그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물리적 나이로 보자면 분명 노학자이지만 그는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한 문명 전환의 시기에 누구보다 앞서 디지털 패러다임의 한계와 가능성을 몸소 체험한 얼리 어댑터입니다. 그의 서재에는 7대의 컴퓨터와 2대의 스캐너, 무선 공유기, 프린터 등 각종 디지털 장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7대의 컴퓨터를 직접 네트워킹했다는 그는 컴퓨터들을 이용해 직접 자료를 모으고 검색하고 정리하고 자신의 지적 회로망에 연결합니다. 컴퓨터는 그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뇌의 확장된 영역이 되고 그가 선창하는 디지로그 세상을 몸소 살고 있는 인간임을 증명합니다. 이 책의 목차 살펴볼까요? 이 책은 9개의 매직 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목도 매직 카드와 연관시켜서 보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1장, 뜨고, 날고, 칸이자 삼각형 매직 카드를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제시한 매직 카드는 우리가 어디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타이틀과 연관을 시켜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장에서는 묻고 느끼고 물음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음표도 본 적이 없지요.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적 호기심에서 미래가 핀다.
시는 해답 없는 물음이다. 고갱의 세 가지 물음, 최초의 펭귄, 그래드웰의 블링크 1호는 교재 리뷰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헤매고 찾고 개미의 동선 매직카드를 제시합니다. 4번 나나에서 도도 오리인지 토끼인지 오리와 토끼의 일루전 매직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장 썩고 버무리고 매시업의 매직카드를 제공하는군요. 6장 꿀벌이 만든 연필의 단면도를 매직카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7장은 따로따로 서로서로 빈칸 메우기에 매직카드를 제공하는군요. 8장 앞에서 삶으로 8장 알에서 삶으로 지의 피라미드를 제공합니다. 9장 나의 별은 너의 별 둥근 별과 뿔난 별의 매직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바다야말로 거대한 그리고 불멸의 초록색 지우개가 아니겠는가. 바다에서는 어떤 관념도 파도처럼 일다가 금시 소멸해 버린다. 산맥 같은 해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곧 잔잔한 수평으로 돌아가 버린다. 바다에 가거든 다시 그 지우개를 생각하라. 욕망과 지식을 수평으로 되돌리는 그 펀펀한 원초의 대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또다시 시작하는 나의 작은 파도들을 달래기 위해 텅 빈 공간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 빈자리에 높은 음자리표 바람이 불면 어리고 싱싱한 초록색 파도들이 다시 생겨날 것이다. 젊음은 그렇게 탄생한다. 이어령의 젊음의 탄생, 감상 잘해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쯤에 이 책은 꼭 읽어보았음 합니다. 저의 추천 도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의 존재입니다. 고유의 존재이며 창의적인 존재이죠.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배우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의 땅에서 어떤 것들에 새로운 씨앗을 뿌렸는지, 있던 씨앗이 어떤 싹을 피우게 되었는지, 싹트던 꽃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기대가 되었고요. 생각의 땅은 무한하기 때문에 계속 밭을 갈며 살아야 하고 메마르지 않게 물을 주고 내가 하루하루 계속 탄생할 수 있게 살아가는 것을 얻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거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소설의 시점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소설의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나 관점을 말하고요. 소설의 시점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소설 속에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아니냐에 따라서 1인칭과 3인칭이 됩니다.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면 1인칭 시점인데요. 내가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등장하는 나가 주인공이 아닐 때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소설 속에 나라는 인물이 없을 때 우리는 이것을 3인칭 시점이라고 합니다. 작가랑 사건 설명도 하고 인물의 속마음까지 다 말해주는가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그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고요. 설명해주지 않을 경우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분류합니다. 소설을 읽으실 때 관찰자 시점인지 주인공 시점인지 이런 시점들을 살펴보면서 소설을 읽어 나가신다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겁니다. 이번 작품을 끝으로 교수 계획서에서 알려드렸던 모든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기말고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 일정은 오픈 단톡방이나 도화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위는 4장에서 6장까지의 작품입니다. 유형은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출제하겠습니다. 작가와 작품을 외우시고요. 작품의 간단한 특성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를 드리면 그 보기에서 맞는 작품을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한 말인지 밑줄 그으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사람 이름, 누가 한 말, 연관성도 알아주십시오. 주관식은 공부했던 6개의 작품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 하나와 또 제가 주관식 문제를 한 문제 출제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중간고사와 동일한 유형으로 문제를 구성하니까요. 중간고사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 준비해야 되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이어령의 젊음의 탄생이라는 작품으로 함께 했는데요. 젊음은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더 젊은 생각을 해야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